안개가 전장을 삼켰습니다. 1632년 11월 16일 독일의 작은 마을 위첸 근처 하얀 장막 속에서 신음소리와 비명이 들려옵니다. 땅바닥에는 수천 명의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피가 진흙과 섞여 검붉은 강을 이룹니다. 안개 속 어딘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화려한 갑옷, 금빛 장식. 하지만 이제 그 갑옷은 총알 구멍으로 뚫렸고 피로 물들었습니다. 37세의 남자, 스웨덴의 왕, 구스타브 2세, 아돌프, 북방의 사자, 눈의 왕이라 불리던 영웅, 프로테스탄트 세계의 희망,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일 뿐입니다. 그의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왜 유럽 전체가 30해 동안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한 명의 왕, 한 번의 전투만으로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길고 복잡하지만 당신의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4년 전 1618년 5월 23일 프라하, 신성 로마 제국의 심장부,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 그날은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뜨겁게 달군 것은 햇볕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증오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프라하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귀족들, 시민들, 무장한 병사들.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 프라하 성, 보헤미아 왕의 궁전. 왜 그들은 분노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트 2세. 그는 보헤미아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신적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예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단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보헤미아는 프로테스탄트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16세기 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황과 개혁자들, 십자가와 성경. 그리고 각자는 자신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관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 아니면 파멸뿐. 황제 루돌프 2세는 1609년에 위엄의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목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책을 불태웠습니다. 클로스터 그라브, 작은 마을. 프로테스탄트들이 새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톨릭 대주교가 명령했습니다. 문을 봉인하라. 브라우나우. 또 다른 마을. 가톨릭 수도 원장이 프로테스탄트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항의하러 온 시민 대표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엄의 칙서를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황제의 답은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대리인들, 비렐름 슬라바타와 야로슬라프 보르지타 폰 마르티니츠. 두 사람 모두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보헤미아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5월 23일 아침,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는 푸른 백작이었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 단호한 목소리. 오늘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무장한 귀족들이 프라하 성으로 행진했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경비병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프로테스탄트였으니까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를 지나갑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 보헤미아 청독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슬라바타, 마르티니츠, 그리고 비서, 파브리치우스, 그리고 또 2명의 고위 관료, 로프코비츠와 슈테른베르크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험악해졌습니다. 푸른 백작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황제의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제를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배신한 것입니다. 슬라바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검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그때
투른백작이 제안했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자. 보헤미아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1419년 프라하 시민들이 가톨릭 시의회 의원들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칼과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후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반복되려 했습니다. 로프코비츠와 슈테른베르크는 재빨리 방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스라바타와 마르티니치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2층 높이의 창문, 아래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마르티니치가 먼저였습니다. 안 돼! 제발! 그의 비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공중에서 팔을 휘저으며 추락했습니다. 10m 낙하, 쿵! 흙과 먼지가 튀었습니다. 다음은 슬라바타. 그는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창문 틀에 매달렸습니다. 귀족들이 단검 손잡이로 그의 손가락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그도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래로, 쿵. 비서 파브리치우스는 책상 아래에 수무려 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도 붙잡혔습니다. 그도 창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귀족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진실은 이랬습니다. 창문 아래에 거대한 거름더미가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더러운 쿠션. 세 사람은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슬라바타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셋 다 살아남았습니다. 기어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식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프라하 창밖 투척. 가톨릭 신자들은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구했다. 기적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름더미가 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종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력, 영토, 야망, 두려움, 신성, 로마 제국. 이름은 거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0개가 넘는 작은 나라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왕국대, 공국대, 백장령대, 주교령대, 자유도시대. 각자가 자신만의 법, 자신만의 군대를 가졌습니다. 황제는 영목상의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그들은 오스트리아를 지배했습니다. 스페인도 지배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이탈리아 일부도. 거대한 제국. 하지만 그들은 더 원했습니다. 전체를, 통일된 제국을, 가톨릭의 제국을. 16세기 중반 황제 카를 5세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세계를 하나로, 교황의 지도 아래. 하지만 그 꿈은 루터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교개혁, 분열, 전쟁.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해가 체결되었습니다. 영주의 종교가 곧 백성의 종교다. 각 영주가 자기 영토의 종교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평화였습니다.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륙 배경 6년 도나우베르트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자유도시. 대부분의 주민은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소수도 있었습니다. 4월 25일 가톨릭 신자들이 햇녀를 꾸몄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흔들며 도시 중심부를 지나갔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발이다.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주먹, 몽둥이, 피. 가톨릭 행렬이 해산되었습니다. 바바리아 공작 막시밀리안, 열렬한 가톨릭 신자, 가톨릭 동맹의 지도자. 그가 행동했습니다. 황제의 허가를 받아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나우베르트를 점령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시의회를 해산했습니다. 가톨릭 정부를 세웠습니다. 도시 전체를 가톨릭으로 만들었습니다. 충격이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이 모였습니다. 천륙 배경 8년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군사동맹, 가톨릭 동맹에 맞서기 위해 유럽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칼날 위의 평화, 한 번에 불꽃이면 폭발할 상황. 그리고 그 불꽃이 프라하에서 튀었습니다. 창밖 투척 이후 보헤미아 사태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새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디렉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외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담한 행동, 천륙 119년 그들은 페르디난트를 왕위에서 폐위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왕을 선출했습니다. 프리드리히 5세 폰팔츠, 프로테스탄트 동맹인 수장, 젊고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때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바리아의 막시밀리안, 그와 가톨릭 동맹, 그들은 군대를 제공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정예병. 조건이 있었습니다. 승리하면 팔츠를 바바리아에 주겠다는 약속. 스페인의 합스부르크도 도왔습니다. 돈과 병력, 교황도 축복과 금을 보냈습니다. 전 유럽의 가톨릭 세력이 페르디난트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프리드리히는 약속만 많았습니다. 실제 도움은 적었습니다. 1620년 가을, 군대들이 움직였습니다. 가톨릭 동맹의 군대가 보헤미아로 진격했습니다. 지휘관은 티이였습니다. 늙었지만 경험 많은 장군, 내목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오직 승리만을 생각했습니다. 11월 8일, 프라하 근처 백산이라는 곳, 낮은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보헤미아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2만 1000명, 용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아침 일찍 안개가 깔렸습니다. 얇은 베일처럼 들판을 덮었습니다. 가톨릭 군대가 조용히 전진했습니다. 보병, 기병, 대포, 2만 7천 명의 기계. 정오가 되자 안개가 걷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포 소리가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총알이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명과 명령이 뒤섞였습니다. 보헤미아 군대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군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전진, 사격, 재장전, 전진,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2시간, 단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보헤미아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가톨릭 기병이 추격했습니다. 칼로 베었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도망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1000명 이상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프라하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단 1년 동안만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겨울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겨울, 하나의 패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헤미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가톨릭 군대가 프라하로 진격했습니다. 도시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페르디난트가 승리자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27명의 귀족과 시민, 그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형. 1621년 6월 21일 프라하 구시가 광장, 사형대가 세워졌습니다. 군중이 모였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한 명씩 차례로 목이 잘렸습니다. 피가 광장의 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27개의 머리, 27개의 경고. 이것이 반역의 대가다. 하지만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몰수도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의 땅이 빼앗겼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이 가톨릭 귀족들과 외국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보헤미아의 부가 약탈당했습니다. 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목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떠나라. 수만 명이 떠났습니다. 학자들, 예술가들, 상인들, 장인들, 보헤미아의 정신이 유출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강제로 개종되었습니다. 예수의 신부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독일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체코어는 농민의 언어로 격화되었습니다. 대학이 예수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책들이 불탔습니다. 문화가 질식했습니다. 보헤미아는 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번영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 80만 명만 남았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죽음, 질병, 탈출,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은? 보헤미아는 단지 합스부르크 제국의 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자치권 없이, 영광 없이, 단지 정복된 땅. 이 상태는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18년까지. 하지만 백산 전투는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보헤미아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팔츠로 눈을 돌렸습니다. 프리드리히의 고향, 라인 강변의 비옥한 땅,
가톨릭 군대가 진격했습니다. 티이와 스페인군. 그들은 팔치를 유린했습니다. 마을들이 불탔습니다. 농민들이 죽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습니다. 쓰라린 패배자, 나라 없는 왕. 프로테스탄트 동맹은 붕괴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영주들이 항복했습니다. 페르디난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막시밀리안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팔치를 바바리아에 주었습니다. 선제후의 지위도 함께. 하지만 유럽의 다른 곳에서 눈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4세. 그는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북독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1625년 크리스티안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독일로 진격했습니다. 영국이 돈을 지원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프로테스탄트 세계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를 것이다. 하지만 페르디난트는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 보헤미아 귀족. 프로테스탄트로 태어났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죽자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백산 전투 후 몰수된 땅을 헐값에 샀습니다. 보헤미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군대, 자신의 군대, 5만 명. 그는 황제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제 돈으로. 폐하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페르디난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렌슈타인은 해냈습니다. 돈이 용병을 끌어들였습니다. 독일인들, 이탈리아인들, 크로아티아인들, 심지어 스코틀랜드인들까지 명성이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승리의 약속, 약탈의 기회. 1626년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덴마크군을 만났습니다. 데사우 다리에서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발렌슈타인이 승리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후퇴했습니다. 1628년 발렌슈타인은 북독일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발트해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양의 제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큰 함대는 없었지만 크리스티안은 도망쳐 섬으로 피신했습니다. 덴마크 왕은 패배했습니다. 1629년 리베크 평화조약. 크리스티안은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정복지를 포기했습니다. 독일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발렌슈타인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세계의 구원자. 황제는 그에게 프리틀란트 공작 자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메클렌부르크 공작도. 거대한 영토, 거대한 부, 거대한 권력. 하지만 발렌슈타인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도 자신의 군대에 받아들였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그는 점성술을 믿었습니다. 별이 자신의 운명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야망. 프라하에 그는 궁전을 지었습니다. 황제의 궁전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600개의 방, 대리석 기둥, 금박천장. 정원에는 분수와 조각상, 오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오만. 황제의 다른 장군들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티이는 이미 늙어서 1632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렌슈타인을 증오했습니다. 이 성공한 상인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교황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싸운다. 스페인 대사들도 속삭였습니다. 그는 너무 강력하다. 위험하다. 1630년 압력이 커졌습니다. 선제후들이 황제에게 요구했습니다. 발렌슈타인을 해임하십시오. 그의 군대를 해산하십시오. 페르디난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8월 13일 발렌슈타인은 지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발렌슈타인은 분노했습니다.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헤미아 영지로 물러났습니다. 기다리며, 계획하며, 복수를 꿈꾸며.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선수가 게임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발트해 넘어, 스웨덴에서. 1630년 7월 포메라니아 해안, 독일 북부. 배들이 도착했습니다. 스웨덴 배들. 그리고 배에서 내린 사람은 구스타브 2세 아돌프. 스웨덴의 왕, 35살. 키가 크고 강했습니다. 금발머리, 푸른 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러시아어와 폴란드어도 조금. 수학과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검술, 승마, 전략, 그리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발트해를 스웨덴의 호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일 북부를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황제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용병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농민들이었습니다. 자원병들,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왕을 위해 싸웠습니다. 신앙을 위해 싸웠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규율이 있었습니다. 사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구스타브는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군사 전술을 혁명시켰습니다. 경량대포를 도입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을 결합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빨리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독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1만 3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영주들은 망설였습니다. 스웨덴 왕을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정복하려는 걸까? 구스타브는 기다렸습니다.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작은 승리들을 거두었습니다.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큰 기회를. 그 기회는 철육 131년에 왔습니다. 끔찍한 방식으로 마그데부르크에서 엘베강의 부유한 도시, 프로테스탄트 도시, 성녀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도시 문장에 성모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그데부르크는 구스타브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브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티이가 이끄는, 그리고 파페나임, 젊고 공격적인 장군. 1630년 11월부터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그데부르크는 저항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구스타브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요새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그데부르크에게는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5월 20일 새벽, 티이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공격한다. 파페나임의 병사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다리, 도끼, 화약. 8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다리를 올렸습니다. 위에서 수비군이 돌과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명, 신음, 추락하는 몸들. 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왔습니다. 끊임없이. 사령관 디트리히 폰 팔켄베르크, 용감한 독일 귀족. 그는 총을 들고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버텨라. 스웨덴 왕이 올 것이다. 그때 총알이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령관의 죽음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수비군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가톨릭 병사들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오까지 마그데부르크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몇 달간의 포위로 지쳐 있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집집마다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금을 찾았습니다. 은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살일기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거리에서 잘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노인도, 젊은이도, 아이들도, 성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남편 앞에서, 딸들이 아버지 눈앞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도. 프리드리 실러가 서른의 전쟁의 역사에서 섰습니다.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역사에는 이를 재현할 언어가 없고 예술에는 이를 그릴 붓이 없다. 무고한 어린이도, 무력한 노인도, 젊음도, 성별도, 지위도, 아름다움도 승리자의 분노를 무장해제시킬 수 없었다. 크로아티아 병사들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재미로, 웃으면서. 발롱 병사들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아기를 찔렀습니다. 칼로, 창으로. 외부 장교들이 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배짱님, 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티이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에 오시오. 병사들에게 보상을 줘야 하지 않겠소.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1집, 2집, 10집, 100집.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길이 퍼졌습니다. 나무 건물들이 성냥처럼 탔습니다. 사람들이 불타는 집에 갇혔습니다. 비명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낮이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수천 명이 대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서.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죽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공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마그데부르크가 불탔습니다. 마침내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성당, 몇몇 돌 건물들, 그리고 산더미 같은 5월 9일 마그데부르크의 인구는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틀 후 5천 명 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했거나 불타 죽었거나 질식했습니다. 생존자들 중 수천 명이 납치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병사들의 막사로 끌려갔습니다. 남자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천류 139년 마그데부르크에는 단 450명만 살고 있었습니다.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독일어의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마그데부르크와 지도에서 지우다는 뜻, 완전히 파괴하다, 전멸시키다. 이 단어는 세기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공포의 기억으로 소식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노, 슬픔, 복수에 대한 갈망. 이것을 잊지 말자. 이것을 용서하지 말자. 구스타브 아돌프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늦었다. 내가 실패했다. 하지만 자책은 곧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티이는 나와 맞서야 할 것이다. 독일 영주들이 이제 결정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작센.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스타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마그데부르크의 운명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가톨릭 군대에 자비는 없다. 군대가 진강되었습니다. 스웨덴군에 독일 병사들이 합류했습니다. 구스타브의 군대는 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9월, 브라이텐펠트, 라이프치히 근처, 열린 평야. 피이가 진을 쳤습니다. 3만 5천 명의 가톨릭 군대, 경험 많은 베테랑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9월 7일, 두 군대가 서로 마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갑옷에 반짝였습니다.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티이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중앙불파, 프로이센 방식, 무거운 보병 집단으로 밀어붙이기, 구스타브의 군대를 둘로 쪼개기, 그리고 섬멸하기. 하지만 구스타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유연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량대포가 앞뒤로 움직이며 사격했습니다. 머스킷병들이 교대로 발사했습니다. 끊임없는 화력. 티이의 군대가 전진했습니다. 무거운 대형으로, 느리지만 강력하게. 하지만 스웨덴 대포가 그들의 대열을 찢었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구스타브가 기병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왕 자신이 선두에. 그들은 가톨릭 군대의 측면으로 돌진했습니다. 빠르게, 격렬하게. 칼이 번쩍였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티이의 좌익이 무너졌습니다.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명령이 붕괴했습니다. 스웨덴군이 추격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티이가 도망쳤습니다. 치욕스럽게. 그의 군대가 흩어졌습니다. 7천 명이 전장에 죽었습니다. 9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대포가 빼앗겼습니다. 모든 군기가 노획되었습니다. 구스타브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손실은 3천 명 미만.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북방의 사자가 깨어났다. 구스타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바이에른으로, 막시밀리안의 심장부로. 도시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넨, 아우크스부르크, 니른베르크.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를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라인강에 도달했습니다. 서쪽 독일 전체가 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경까지. 프랑스의 재상 리슐리에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이 스웨덴 사람은 너무 강력해지고 있다. 페르디난트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그의 동맹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발렌슈타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 사신들이 보헤미아로 파견되었습니다. 발렌슈타인의 성으로. 그들은 애원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제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발렌슈타인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무제한 권한, 모든 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통제, 황제조차 간섭할 수 없음, 보헤미아에서 새로운 토지, 그리고 침묵으로 통과된 모욕에 대한 인정. 페르디난트는 굴복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여름 1632년 발렌슈타인이 돌아왔습니다. 총사령관으로, 권력의 정점에. 그는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돈이 병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명성이 더 많은 이들을 모았습니다. 몇 주 만에 4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몇 달 만에 6만 명으로 가을이 왔습니다. 두 거인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구스타브와 발렌슈타인, 북방의 사자와 보헤미아의 독수리, 독일의 운명이 그들의 대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센으로 두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전략적 지역, 라이프치히로 가는 길, 프라하로 가는 길, 느른베르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양측 모두 요새를 원했습니다. 격렬한 교전이 있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발렌슈타인은 교활했습니다. 그는 요새화된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참호, 보르, 대포. 구스타브가 공격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높은 손실, 후퇴가 필요했습니다. 두 군대는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작센을 가로질러 기회를 기다리며 마침내 11월에 그들은 위첸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마을, 평평한 땅, 전투하기 좋은 곳. 11월 15일, 발렌슈타인은 겨울 막사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파페나임이 대규모 병력을 할레로 이끌고 갔습니다.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구스타브가 보았습니다. 기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군대를 직결시켰습니다. 밤새 행군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발렌슈타인의 진영 근처에 있었습니다. 발렌슈타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파페나임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시 돌아오라.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정렬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가장 좋은 위치. 아침 8시, 구스타브가 그의 군대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병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위해 싸운다. 정의를 위해, 승리를 위해. 앞으로. 안개가 내려왔습니다. 두껍게, 유백색처럼. 10m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브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11시 30분, 대포가 포효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보병이 전진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개 속으로. 갑자기 총성이 터졌습니다. 가톨릭 머스킷병대, 스웨덴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중앙에서 스웨덴군이 발렌슈타인의 포대를 공격했습니다. 격렬한 백병전, 칼, 총검, 주먹. 마침내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대포를 점령했습니다. 구스타브는 기뻤습니다. 그는 스몰란드 기병 연대를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개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더 밀어붙이기 위해, 완전한 승리를 위해. 하지만 안개는 배신자였습니다. 구스타브가 전진하면서 그의 호위대와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흥분 속에서, 전투의 열기 속에서 갑자기 안개가 움직였습니다.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국 기병대, 그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왕이다! 스웨덴 왕!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총들이 발사되었습니다. 구스타브가 팔에 맞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총알이 등을 관통했습니다. 폐를 뚫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기병들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누군가 창을 휘둘렀습니다. 가슴에 찔렸습니다. 구스타브 2세, 아돌프, 37세,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 독일 진흙 속에서 죽었습니다. 소식이 스웨덴 진영으로 퍼졌습니다. 왕이 쓰러졌다. 혼란, 슬픔, 분노.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왕을 위해. 파페나임이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기병대와 함께 발렌슈타인의 좌익을 강화하기 위해. 하지만 그도 곧 쓰러졌습니다. 세 발의 머스킷 총알에 치명상이었습니다. 전투는 해질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침내 발렌슈타인이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대포를 잃었습니다. 6,000명의 사상자, 스웨덴군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4,000명의 사상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왕,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영웅. 저녁에 그들은 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벗겨지고 약탈당했습니다. 9개의 상처, 몸 전체에. 그들은 그를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손 엄지의 흉터로 과거 전투에서 생긴 슬픔이 프로테스탄트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독일에서, 스웨덴에서, 네덜란드에서,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위대한 빛이 꺼졌습니다. 페르디난트조차 말했습니다. 위대한 전사를 잃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재상 악셀 옥센셰르나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군대는 계속 싸웠습니다. 독일에서, 보헤미아에서. 하지만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구스타브 없는 스웨덴은 단지 또 다른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발렌슈타인? 그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18개월 후 그도 죽을 것입니다. 훨씬 더 어두운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에 14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남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더 죽을 것입니다. 독일은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제 자신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고픔이다. 피해. 그리고 마침내 1630년 5월 구스타프 아돌프가 독일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군대는 불과 13,000명, 황제군은 10만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규칙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가벼운 대포를 사용했고 보병과 기병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으며 무엇보다 병사들이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구스타프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사였고 전략가였으며 병사들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1630년 여름, 구스타프의 군대가 독일 북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군 장군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스웨덴 왕은 그들이 아는 어떤 전술과도 달랐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항상 적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마치 체스게임에서 상대방의 다음 수를 미리 아는 것처럼. 하지만 구스타프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전쟁은 끝없이 돈을 삼켰고 스웨덴의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황제군에게 복수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구스타프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싸웠고 승리했으며 점점 더 많은 제후들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1631 9월 17일 브라이텐펠트 전투로. 이 전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황제군 35,000명이 구스타프의 42,000명을 맞았습니다. 수적으로는 황제군이 우세했지만 구스타프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황제군의 포병대가 먼저 불을 뿜었고 스웨덴군 진영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구스타프의 동맹군인 작센 군대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군 장군 틸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구스타프를 몰랐습니다. 구스타프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작은 부대로 나뉘어 황제군의 측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대포들이 빠르게 위치를 바꾸며 황제군 진영을 포격했습니다. 기병대가 보병을 엄호하며 돌격했습니다. 황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전술은 처음 봤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황제군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틸리는 부상을 입고 후퇴했습니다. 구스타프의 군대가 적진을 완전히 뚫고 지나갔고 황제군은 7,000명이 넘게 전사했습니다. 스웨덴군의 손실은 2,0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무적이라 여겨지던 황제군이 패배했다고. 프로테스탄트들은 환호했고 가톨릭 진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구원자, 북방의 사자, 신이 보낸 전자. 그를 부르는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계속 진군했습니다. 마인츠를 점령하고 프랑크푸르트를 지나 뮌헨까지 내려갔습니다. 황제 페르디난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비엔나가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만약 구스타프가 비엔나를 점령한다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신성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가 움직인 것입니다. 추기경 리슐리웨가 조용히 구스타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엔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만약 황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스웨덴이 너무 강해진다고.
프랑스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리슐리웨는 균형을 원했습니다. 합스부르크가 약해지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스웨덴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막고 싶었습니다. 구스타프는 분노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멈추라니. 하지만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엔나 대신 독일 남부를 장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632년 봄, 구스타프는 뮌헨을 점령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심장부였습니다. 막시밀리안 공작은 도망쳤고 그의 궁전은 스웨덴 군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구스타프는 막시밀리안의 왕좌에 앉아 웃었습니다. 한때 보헤미아 왕이 되려던 선제후가 이제 난민이 되었으니까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황제 페르디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뛰어난 황제군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심이 지나쳤고 황제의 명령도 자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난트는 그를 해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렌슈타인만이 구스타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발렌슈타인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완전한 지휘권을 달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에게 땅을 달라고. 페르디난트는 이를 악물고 동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발렌슈타인은 다시 군대를 이끌게 되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1632년 가을, 두 명의 천재 장군이 마주했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와 발렌슈타인, 북방의 사자와 보헤미아의 독수리. 둘 다 전쟁의 예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둘 다 패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대결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었으니까요. 11월 16일 위첸 전투. 짙은 안개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스타프의 군대 18,000명과 발렌슈타인의 군대 19,000명이 맞붙었습니다. 전투는 잔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병대가 불을 뿜었고 기병대가 돌격했으며 보병들이 칼과 총으로 싸웠습니다. 구스타프는 항상 그랬듯이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병사들을 이끌며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병사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이 구스타프의 팔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딤을 맞았습니다. 구스타프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적군 기병들이 그를 에워쌌고 칼로 그를 찔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구원자, 북방의 사자,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장에 퍼지자 스웨덴 군대는 분노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가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싸웠습니다. 왕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발렌슈타인의 군대를 격퇴했고 전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왕은 죽었으니까요. 구스타프의 죽음은 전쟁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지도자를 잃었고 스웨덴군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황제 페르디난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프랑스의 리슐리웨는 기회를 봤습니다. 구스타프가 죽었으니 이제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그는 스웨덴군에게 계속 자금을 지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군대도 전쟁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합스부르크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 1633년 스페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휴전이 끝나가고 있었고 스페인 왕 펠리페 4세는 황제 페르디난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둘 다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으니까요. 스페인군이 라인강을 따라 북상하기 시작했고 프랑스군이 이를 막으려 움직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렌슈타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고 적과 비밀리에 협상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렌슈타인이 배신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634년 2월 페르디난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25일 밤 발렌슈타인이 에거성에서 자고 있을 때 아일랜드 출신 용병들이 그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발렌슈타인을 제거하라고. 발렌슈타인은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용병들의 칼이 그를 찔렀고 보헤미아의 독수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위대한 장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스타프는 전장에서, 발렌슈타인은 암살로.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왜 싸우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때문인가요? 권력 때문인가요? 복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멈출 수 없어서였을까요? 1635년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리슐리웨가 더 이상 그림자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프랑스군이 라인강을 건너 독일로 진군했고 스페인군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었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가 프로테스탄트 편에 서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독일 사람들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 군대들이 자기 땅에서 싸우고 자기 마을을 파괴하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데 왜 그러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숲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때로는 서로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636년 작센의 선제오 요한 게오르크가 황제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프라하 평화조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전쟁에 지쳤습니다. 그의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더 이상 싸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몇몇 프로테스탄트 제후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잠시 평화가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반대했습니다. 리슐리웨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합스부르크는 여전히 강했고 프랑스는 아직 유럽의 패권을 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계속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스타프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라하 평화조약은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1637년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즉위를 했지만 아버지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새 황제는 평화를 원했지만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1640년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가 리슐리웨가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프랑스의 강대국화에 바쳤고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그의 후계자 마자랭 추기경이 그의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승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1643년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구스타프 아돌프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었을 때 그녀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17살이 되었고 스웨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전쟁을 싫어했고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 무렵 독일 땅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전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평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침내 1644년 평화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스테팔렌의 두 도시 민스터와 오스나브리크에서 유럽의 모든 나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가톨릭 측은 민스터에서, 프로테스탄트 측은 오스나브리크에서 협상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싫어했으니까요. 협상은 느렸습니다. 너무나 느렸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고 아무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알자스를 원했고 스웨덴은 독일 북부 항구들을 원했으며 황제는 권위를 지키려 했고 제후들은 독립을 원했습니다. 협상장 밖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1645년 여름 프랑스군이 알자스를 장악했습니다. 스페인군이 네덜란드에서 패배했습니다. 스웨덴군이 프라하를 포위했습니다. 황제 페르디난트 3세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1648년 10월 24일 마침내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3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진 전쟁이었으니까요. 조약의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프랑스는 알자스를 얻었고 스웨덴은 포메른과 브레멘을 얻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독일의 제후들은
거의 완전한 주권을 얻었습니다. 헌재는 이제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끝난 것이었습니다. 종교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각 제후가 자기 영토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도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후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종교 때문에 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조약이 발표되었을 때 독일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이 잃은 것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800만 명의 독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독일이 이제 가장 가난한 땅이 되었습니다. 들판은 황무지가 되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으며 도로는 강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문화와 예술도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책이 불탔고 예술품이 약탈당했으며 학교와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웃을 믿을 수 없었고 권력자를 믿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신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후 생존자들은 천천히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집을 다시 짓고 버려진 밭을 다시 경작하고 죽은 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떤 지역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을 바꿔놓았습니다. 중세의 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의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권위는 사라졌고 민족 국가들이 부상했습니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성과 국가 이익이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쟁의 가장 큰 승자였습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는 유럽 최강국이 되었고 프랑스어는 유럽의 외교 언어가 되었습니다. 스웨덴도 강대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분열되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작은 나라들로 쪼개졌고 통일은 200년 넘게 먼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 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이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훗날 이 나라가 독일을 통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은 또한 전쟁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가 도입한 새로운 전술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군대는 더 전문화되었고 더 조직화되었으며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기사들의 명예로운 대결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종교적 광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권력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권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 원칙들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종교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30년 전쟁이 너무나 끔찍했기에 사람들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0년 전쟁의 유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 주권의 원칙,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국제법의 개념, 이 모든 것이 그 전쟁의 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불리는 이 국제 질서는 4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쟁을 겪은 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그들의 눈물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광신은 파괴로 이어지고 타협 없는 확신은 재앙을 부르며 평화는 쉽게 깨지지만 회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프라하의 창문에서 던져진 2명의 관리로 시작된 이 전쟁은 800만 명의 죽음과 한 대륙의 파괴로 끝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촉발한 갈등은 결국 종교가 더 이상 전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중세의 유령은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이것이 30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광기와 잔인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광신과 편협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